일단은 페팽, 불어로는 페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페핀이라고 발음하고 당시 발음은 페핀이었나 봐요. 네, 아무튼 이 집안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오늘 나눠진 가계도를 한번 보고 이 오늘 나눠드린 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계도를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음, 그렇지 패밀리 트리라고 제일 많이 하고 패밀리 트리라고도 하고 가계도를 찾을 땐 패밀리 트리 혹은 제네알러지 이렇게 불러요. 네, 이제 그 여기 페팽네 집안의 제네알러지를 한번 봅시다. 보통은 어 이제 궁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페핀 오브 란덴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란덴 출신의 불어는 페핀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아우스트라리아 아우스트라시스의 궁제를 했어요. 궁제. 집사 일에다가 재무부 장관 합친 거. 원래는 궁제였죠. 그리고서 이제 손주가 그 페팽 2세 그래서 그쪽을 따라갔어요. 그쪽 손주 중에 페팽 2세. 그래서 페팽 2세는 또 역시 아우스트라시아에 궁제 노릇을 했고 그러면서 아우스트라시아하고 노이스트리아 그에 궁제를 했어요. 양쪽 지역에 다.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샤르 마르텔이에요. 그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르 마르텔은 랑댕의 빼뺑의 후손이죠. 하나의 집안을 형성할 만큼 됐는데, 이제 이 샤를 마르텔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우스트라시아하고 노이스리아 양쪽의 궁제였는데, 이 샤를르 마르텔이 사실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엄청난 일이 뭐냐면은, 이슬람, 그때 뭐, 어, 거대한 세력으로 유럽을 침공해서 오는데 뚜르에서 이 샤를 마르텔이 이슬람군을 격파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샤를 마르텔 무슨 카를루스 마르텔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찰스 마르텔이죠. 이 사람이 그런 활약을 안 했더라면 그랬더라면은 정말 서구 문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 프랑스 지역이나 이쪽 애들 다 이슬람교 믿고 살았을 거예요. 전부. 그거를 한 사람이 여기 샤를 마르텔, 칼로스 마르텔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왕은 아니었어요. 궁제였죠. 궁제로서. 실질적인 통치는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인 통치는 하고 왕은 허수아비였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 중에 카를로만하고 페팽 3세가 있는데 카를로망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아들 둘로다가 저기 권력이 나뉘는데 빨리 죽는 덕분에 이제 페팽 3세가 그걸 계승하게 돼요. 그래서 잠깐 동안 노이스트리아의 궁제 노릇을 하다가 이제 페팽 3세가 찬탈을 하죠. 그래서 이제 페팽 3세 여기서부터 끊어져요. 뭐 메로빙거 왕조가. 그 다음에 페팽 3세가 사실 이제 킹 오브 더 프랑크족의 왕으로서 페팽 3세가
아, 이제 카롤린거 왕조라고도 하죠. 카롤린거 왕조를 창립하여 혹은 샤르마뉴 왕조라고도 하고 이거를 창립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와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보면 샤르마뉴 있잖아요. 이제 이 샤르마뉴는 보통 그 샤르마뉴라고 하냐고 샤르마뉴 더 그레이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위대한 샤르마뉴라고 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샤르마뉴가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샤르마니 왕서부터 소위 말하는 카롤링전 르네상스라 그래서 카롤링거 왕조의 르네상스라고 해서 문예와 문명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한 왕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카롤링거 왕조가 돼서 어, 왕위를 계승한 게 루이 더 파이어스, 성왕 루이,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샤를르 더 볼드, 대담왕 샤를르, 그다음에 베렌가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또 이쪽으로 와서 루이 로타르 1세, 루이 2세 그래서 뭐 루이 이, 요 가게로다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 가게가 이제 아르누르프까지 와서 결국은 이제 에, 이 궁극적으로 프랑크족 전체를 통합해서 가지고 있던 왕은 샤르마뉴가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프랑스, 그 다음에 중부 유럽, 독일,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이 샤르마뉴가 현재의 프랑스, 그리고 유럽, 거를 그 형성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는데, 이 샤르마뉴가 한편으로는 그 이탈리아 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롬바르드족을 물리쳐서 야만족, 그래서 교황청과의 관계를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저기 스페인 피레네 산맥 쪽을 쳐서 바스크족을 치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힘든 전쟁이었어요. 사실 바스크족과의 전쟁은. 그래서 첫 번째 공격에서는 패퇴합니다. 이 샤를마뉴가. 그- 그래서 후퇴를 하는데 그 후위가 매복해 있었던 바스크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전멸하죠.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샹송드 롤랑의 노래. 그게 샤르마뉴 황제 때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공격에서 마침내 바스크족을 정벌하고 그다음에 피레네 산맥 이 남쪽으로 그 이슬람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저기 서구 세계 고을하고의 경계선을 확정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스페인 있잖아요. 스페인의 북부 그쪽은 지금도 스페인 남부보다는 아랍의 성격이 훨씬 옅어요. 예, 그게 이 샤르마뉴가 해놓은 일이에요. 그래서 요 왕가 중에 그다음에 란데네 빼뺑, 그다음에 페팽 2세, 그다음에 샤를 마르텔, 그리고 페팽 3세, 그다음에 샤르마뉴. 여기까지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 가게는 이렇게 이어지는 가게는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뒤에 무슨 뭐 대머리 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볼드. 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대머리여가지고 그런 외모적 특징. 이런 내용인데 이거 오늘 영어로 된 책이었지만 또 원래 이름은 좀 불어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약간 독일식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제가 발음 때 헷갈려가지고 통일을 예. 그럼 우리 하나 통일합시다. 우선 페핀이라고 하고 싶어요. 빼팽이라고 하고 싶어요. 햇땡. 페팽? 그럼 우리는 페팽으로 통일합시다. 불어로. 페팽. 여러 가지로 불려요. 페팽. 네, 한국인들이 예전에 역사 책 이런 거 보면 팽팽이라고 팽팽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페팽이라고 했어요. 예. 페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샤르마뉴라고 할래요? 카룰루스라고 할래요? 아니면
샤르마르. 샤르마뉴. 카롤루스는 라틴어로 아, 샤르마뉴라는 거. 그 샤르르 마르텔이라고 할텨, 카롤루스 마르텔이라고 할텨. 그러니까 예? 쓰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샤를르, 마르텔이라고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 찰스 마르텔, 샤를르 마르텔, 카롤루스 마르텔. 불어로 통일할까요? 그런 불어로 통일하면 샤를르 마르텔. 빼뺑 샤를르 마르텔, 샤를마뉴. 불어로 통일했어. 좋아. 우리는 그렇게 통일하고 그 다음에 어, 어, 아무튼 이 서양사에서 이게 중세사뿐만 아니라 서양사에서 진짜 두 명의 그 위대한 왕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샤를르 마르텔 그때까지는 아직 왕이었지만 아니었지만 샤를르 마르텔하고 샤를마뉴 이 두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샤를르 마르텔은 이슬람 세력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샤를마뉴는 현재의 서부 유럽의 국경을 거의 만든 사람,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샤를마뉴의 업적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이 커요. 자, 오늘은 이제 105페이지의 로마 교회 할 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연대도 같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란덴의 페페행 하면은 640년 경, 그 다음에 여기 샤를르 마르테는 714년에서 741년 여기랑 얽혀 있어요. 이 오늘 할 부분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치세 하에서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야만인들 그 당시에 야만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종교 중 기독교가 그나마 합리적이고 그나마 이성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화 된다고 하는 건 문명화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였기도 했습니다. 자, 로마 교회 우선 105페이지 로마 교회 아래쪽에 보면 비잔틴 황제들을 스스로를 하나님에 의해 기독교 세계를 통치하도록 임명받은 신성한 통치자로 여겼다. 그래서 이 비잔틴 황제들은 무조건 재정일치였는데 그 종교가 황제에게 복속, 즉 주교가 황제에게 복속되는 형태로의 재정일치였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에 반해서 로마 교황들은 스스로를 성 베드로의 직계 계승자이며 따라서 전 교회를 통치하도록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간주하였다. 확연히 달랐던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즉 비잔틴 교회, 그다음에 로마 교회, 걔네들은 아예 성격을 달리했어요. 그러면은 로마 교회는 계속해서 자기네가 군주랑 상관없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한 교회 조직으로서 나아가려는 성향을 보였겠죠. 반면에 비잔틴에서는 얌전히 황제 말을 들었겠죠. 그 차이입니다. 어, 그다음에 뭐 여기서 교리상의 문제로 뭐 단성론하고 좀 분열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그렇게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107페이지에 보면은 107페이지 가운데쯤 보면은 6세기 중엽 550년경 교황권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시대였다. 즉, 이 얘기는 그 그러니까 서로마의 교회, 로마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교황권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밑에 보면 568년에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로 침입함으로써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으나, 즉 이러한 일은 비잔틴 황제의 지배는 안 받게 됐지만 로마가 만족의 지배 아래 카톨릭 교회의 한 보잘것없는 변방 거점에 불과한 존재로 겨우 살아남을 가능성은 계속 있었어요. 이때. 그런데 여기서 참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의 그레고리우스 1세가 등장합니다. 교황으로서. 579년에 교황으로 임명되죠. 연대가 579년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죠.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굉장히 유능한 교황이었는데 그 사람의 남아있는 연설문이나 그 사람의 남아있는 글을 보면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혹은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탁월한 교황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당시에. 뭐 지금인들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108페이지에 보면 590년에는 그레고리우스 자신이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자, 이제 이게 그레고리우스가 6세기 말에 로마시의 민사 행정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굶주린 인민은 먹을 것을 갈구하였으나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전혀 없었다. 롬바르드족이 로마시를 위협하고 있었으나 방어를 지휘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정의를 받았으나 그들의 호소를 들어줄 적절한 세속법정이 없었다. 이게 기원후 600년경, 딱 600년경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레고리우스는 592년에 롬바르드족과 휴전협정을 맺고 593년에 전쟁이 재발하자 로마시의 방어를 지휘하였다. 자, 롬바르드족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식량을 마련해 주기 위해 그는 로마 교회가 지난 몇 세기 동안 꾸준히 기증받아 거대한 면적에 다다른 남부 이탈리아의 교황령을 대폭 개편하였다. 그 남부 이탈리아는 당시에 그러면은 그거의 세속 관할권은 어디에 있었냐면 비잔틴 제국에 있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에 있었는데 그래도 교황령, 즉 교황의 토지가 꽤 많았어요. 한 국가라고 할 만큼 많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남부 이탈리아의 교황령을 대폭 개편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그레고리우스 1세는 대그레고리우스라고도 하죠.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였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뭐 그 모든 그레고리안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세 시대의 그 단성부의 강한 남자 음성으로 불려지는 그 음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칸투스 노래 칸투스 그레고리아누스라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칸투스 그레고리아누스의 요 그레고리 요게 그 그레고리우스 교황 이 사람이 집대성을 했다 이렇게 말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모든 교회에서 성물 일과 중에 저게 불려지는 거는 앞으로도 200년 후예요. 200년 후지만 일단 집대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통일되게 일관된 형식으로 그렇게 어떻게 재편했냐면 각 속주의 토지는 일단 교구장이 있고 그 밑에 또 속인 관리인이 있고 그리고 또 직영지도 있었어요. 교황 그레고리우스의 직영지 예, 또 음, 음, 이집트에는 목재를 콘스탄티노플에는 곡물을 수출했고 또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수입이 증대했는데 이 증대된 수입은 기근을 구제하고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며 교회와 병원 그리고 학교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쓰여졌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로마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에 대한 우월권을 확보하는 데 크게 공헌을 합니다. 이 그레고리우스가 어, 또 하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어, 그 중간쯤에 보면 597년에 영국의 개종을 위해 전도사를 파견해요. 그리고 앵글로색슨의 역사가인 비드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비드의 자료가 역사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역사가인 비드에게 전해줘. 오랜 세월 영국의 학생들에게 친숙해오던 전설에 따르면 그 이제 밑에 뭐 그런 전설들이 있는데 그가 영국에 전도사를 보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로마시의 비참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운 용기와 상상력의 산물이라 할 이 행위는 북유럽의 종교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었다. 사실 이제 우리들은 그 영국을 개종시키는 데 있어서는 영국 그 이제 켈트족 자생적인 켈트인들로부터 나온 또 앵글로색슨인들로부터 나온 자체 내의 선교사들의 역할도 컸어요. 그런데 그레고리우스가 파견한 선교사도 컸어요. 그랬을 때 자체 내에 앵글로색슨족 출신의 그 선교사가 누구였냐면 성 패트릭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는 그 앵글로색슨인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아일랜드를 개종시키는데 전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완전히 개종시키는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자체 내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그 그레오루스 1세는 선교사도 파견해요.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히에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암브로시우스와 함께 네 번째 위대한 교회 박사로 지금 좀 손꼽혀요. 근데 중간쯤에 한번 봐봐요. 그레고리우스는 실제적인 행정의 문제에서는 언제나 냉철하고 명민한 지능을 발휘하였으나 사람의 일에 하나님이나 악마가 개입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소박하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었고 그는 그의 시대보다 앞선 인물은 아니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에 초자연적인 힘이 종종 개입된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믿었으며 이런 태도는 중세 전반에 걸쳐 계속되었다. 뭐 아무튼 뭐 신앙에 있어서 신학적인 건 없었지만 오른쪽에 보면 또 한 그레고리우스가 뭐 했는지 그레고리우스의 치세 동안 로마는 다른 교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강력하게 천명하였다. 몇몇 역사가는 그레고리우스가 이를 넘어서서 이탈리아에서 교황의 세속권을 확립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역사가들 중에서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황 고리고리우스가 어떻게 성직자면서 국가 하나의 교황령이라는 국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거기에 군대까지도 거느리게 됐냐?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망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역사가들은 되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때는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여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즉 저쪽에 비잔틴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주교들에게 민사에 관해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그레고리우스가 그러한 권한을 최대한으로 행사하였음은 분명하다. 심지어 그는 위임받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기까지 하였다. 왜 그랬는지가 나와요. 로마에는 권력의 공백이 있었어요. 행정조직이 와해됐으니까. 어, 또 그레고리우스는 그 공백을 채웠고 그는 황제의 관리가 해야 할 일을 떠맡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떠맡았던 것이며 그 뒤에 교황들은 그애가 확립한 전통을 뒤따랐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는 결코 비잔티움에 있는 황제의 주권을 부인하고 스스로 독립된 군주로 나서진 않았다. 그는 황제가 죄를 짓고 있다고 여길 때는 언제나 황제를 실책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어떤 경우에든 황제를 이탈리아의 상당한 주권자로서 예의를 갖춰야 되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레고리우스까지도 로마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조차가 없었어요. 즉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 그래서 언제고 로마 제국이 회복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레고리우스는 자기가 말세에 살고 있으며 세상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얼마 안 되는 남은 시간에 그는 손에 닿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굶주린 자를 먹였으며 사제들을 가르쳤고 이교도를 대종시켰다. 그래서 그의 묘비명 고난의 시대에 맨 밑에 그는 세상이 망할지라도 낙담하는 것을 경멸하였도다. 실존주의적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세기의 위기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제 8세기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8세기의 위기의 이제 궁극적인 거는 뭐 역시
이 노르만의 침략이나 이제 이런 건데 8세기의 위기 중에서 제일 컸던 건 이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슬람이 8세기의 위기에 제일 컸죠. 또 재밌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112페이지 중간쯤에 브리튼의 섬들이 불가사의하게도 기독교 문화의 중심으로 등장하였고 새로운 수도 승단이 북유럽의 교황의 권위를 확신시켰다. 자, 요런 일도 8세기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이 기원 후 8세기에 있었던 되게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체제 시스템의 확립입니다. 우선 그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기원에 대해서는 뭐 그 기원이 이집트다, 이탈리아다, 뭐 프랑스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에, 사실 이집트의 수도원 형식이 이탈리아에 전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그냥 초기만 보자면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 안토니우스와 성 파쿠미우스가 그 이집트에 수도원을 세웠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도승은 모두 상위자에게 복종하도록 요구되었고 그 상위자들은 다시 그 지역의 주교에게 복종하게 돼 있었어요. 요게 320 몇 년경의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11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그러나 갈리아 지방의 농촌에는 농민이 그것도 이교도인 농민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갈리아 지방에서는 수도승들이 우선 종교적 의무의 당연한 일부로서 이교도의 개종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서방 교회에서 결국 지배적이 된 형태의 수도원,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게. 수도원 생활은 6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트. 막 줄 빡빡 끄세요. 여러분들 베네딕트회 베네딕트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시토파 막 그러잖아요. 베네딕트파에서 출발한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것들은 베네딕트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최초로 범서방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최초의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트가 6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확립한 것. 베네딕트는 테오도릭의 이탈리아 왕국에서 보에티우스 및 카시오토루스와 같은 동시대인이에요. 그리고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있는 몬테카시노의 수도원, 지금도 있어요. 설립하였고, 그곳에서 아마도 520년경에 소승을 위한 성스러운 계율을 작성하였다. 자, 그리고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승들은 영웅적인 단식이나 기묘한 형태의 자학적인 고행을 하도록 요구되지 않았으나 그러면은 이런 영웅적인 단식이나 기묘한 형태의 자학적인 고행 이거는 이집트 수도원들이 그랬어요. 거기서 그런 요소를 제거한 거죠. 그렇지만 청빈과 순결 그리고 복종 이렇게 엄격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타협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에 115페이지에 위에 부분 보면 이제 이 포도주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금하고 싶었어요. 누르시아의 베네딕트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타협하면 사실 포도주는 수도승에게 전혀 걸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수도승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설득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차선책으로 과음하지 않고 절제에 마셔만 한다는 선까지 물러나기로 하자. 이런 식의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강경책과
적절한 유화책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중간쯤에 각 수도원은 수도승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토지를 기증받고 있었다. 이처럼 베네딕트 수도원은 주변의 사회가 아무리 크게 붕괴된다 하더라도 자체의 질서 잡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급자족적이고 독자적인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성무 일과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그 누르시아의 베네딕트에 의해서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물과를 보통 오프스데이라고 하거든요. 그날의 일이에요. work of the day. 영어로 하면 work of the day. 그 성물과였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 7번씩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보면은 뭐 되게 많은 그 미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미사들 중에서 되게 뭐 아침 미사, 그다음에 중간 미사, 점심 미사 다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풍요로운 음악적 형식을 입은 게 뭐예요? 이제 많이 하잖아요. 만과, 베스, 베스페라이. 만과가 제일 저녁 예배예요. 그 만과가. 그래서 뭐 만과로서 탁월한 거는 그 역시 모차르트가 작곡한 두 개의 만과. 콤페소레, 데콤페소레하고 데도미니카 그 두 개의 만과가 되게 좋죠. 저는 콤페소레도 좋아하지만 도미니카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들어, 도미니카 만과. 내가 예전에 추천을 했었어요. 아, 도미니카. 잠깐만 우리 들어보죠. 예, 만과 그 오프스데이 중에 만과 이때 이미 리터지 그러니까 가사 그런 것들은 이미 이때 한국됐어요. 뭐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가 굉장히 성숙하고 이제가 확인하고 피임 여인의 그 느낌을 준다면 그 도미니카는 정말 순수한 처녀 같은 느낌을 약하고 있는 건 도미니카는 잘 수입이 안 돼요. 그 컴퓨터에는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곡이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고 내 도미니카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보면 있지만 되게 괜찮아요.
되고 있는 미사고. 근데 그 미사도 이제 미사 브레비스가 있고 미사 롱가가 있고 그래서 또 이것도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이제 미사 전례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축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게 하루에 7번의 성물과에 들어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 되게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어, 이제 115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 영국의 개종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슬람의 침입, 그다음에 또 그 노르만의 침입 막 이런 걸로 붕괴돼 나가고 있었던 그 서방의 그대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다시 전해준 게 역수출한 게 영국과 아일랜드의 수도승들이에요. 그 최초의 사람을 한번 봅시다. 자, 맨 밑에 보면은 아일랜드의 켈트족과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은 새로운 신앙, 즉 기독교를 놀라운 정열로 맞아들였으며 야만족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종합하여 중요한 새 문화를 형성해 내었다. 그 다음에 여기 성 패트릭 보면은 390년경에서 461년 그러니까 어, 당시로서는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게 71년을 살았으니. 자, 그 사람이 원래 브리튼 서부에서 태어났다고 말해지는데 아일랜드인 침입자에게 사로잡혀 아일랜드로 끌려가 수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등 갈리아 지방으로 도망갔다가 이집트 수도원의 금욕주의 전쟁에 영향받은 여러 수도원을 전전하다가 432년 중요한 해죠. 아일랜드인들한테 특히 432년경 그는 주교로 아일랜드에 돌아와 그곳에서 30여 년 동안 설교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 최초의 기독교를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매우 정열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 성 패트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일랜드인들은 자기네 나라의 수호성자로 누굴 내세워요? 성 패트릭을 내세워요. 데이를 아직도 굉장히 축제처럼 하죠. 아일랜드인한테는 제일 큰 축제예요. 연중 제일 큰 축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예. 예. 그 이제 초록색은 성 패트릭이랑은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초록색이 아일랜드인들의 색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자 432년서부터 기원 후 432년서부터 아일랜드에 선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일랜드에서는 좀 밑에 보면은 교회 조직의 기본 단위는 주교구가 아니라 수도원이 됐어요. 각 부족은 대개 그 부족의 족장이 설립하고 그 족장의 직계 가문에서 나온 수도원장에 관할하는 자체의 부속 수도원을 지니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의 교황은 뭐라 수도원장인 거예요. 로마 수도원장. 그러니까 이게 브리튼 쪽에서 바라보는 종교적 단위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10페이지 위에 보면 아일랜드의 수도원은 중세의 일반적인 수도원처럼 규모가 큰 석조 건물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수도원은 대개 조그마한 교회를 둘러싼 한 무리의 초가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그 주위에는 돌담이 아니라 말뚝담이 쳐져 있었고 요게 아일랜드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달랐어요. 지금도 그래서 아일랜드에는 뭐 수도원이었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 흔적이 그냥 교회가 남아있는 게 몇 개 있고 중간쯤 보면은 수도승들은 각기 자기의 양심을 끊임없이 되돌아보았고 상위자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도원에서 확립된 전통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관행은 결국 서방교회 전체에 확산되었고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로 수승들은 스스로 정열을 바쳐 배움에 힘썼다. 완벽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서와 위대한 교부들의 저작을 읽고 명상해야 된다만 여겨졌으나 이러한 책들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쓰여진 채로 이탈리아에 전해졌다. 여기에서 그리스어는 고전 그리스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코이누니아. 나중에 이제 그 헬레니즘 제국의 공용어가 된 그 간략화된 그리스어. 이 두 언어는 아일랜드인에게 완전히 생경한 언어였어요. 자, 아일랜드인은 고전적인 문법책을 보고 이 두 언어를 습득하였으므로 그들이 배운 것은 순수한 고전적인 형태의 그리스어 및 라틴어였다. 아주 순수한 형태. 그래서 이 당시 유럽 전역에서는 구어로서의 라틴말이 갖가지 로망스 방언으로 변형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기묘하게 결합됨으로써 순수한 고전적인 라틴말은 한 번도 옛 로마 제국의 일부로 편입된 적이 없는 머나먼 섬 지역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결국 아일랜드로부터 거꾸로 유럽 세력에 역수출되게 됐어요. 여러분 웹스터 영어 사전 있잖아요. 웹스터 영어 사전이 뭐 우리 시대까지도 그랬지만 영어 사전 중 최고의 영어 사전이었잖아요. 그 웹스터 영어 사전 독일 사람이 만든 거 아세요? 더 놀라운 건 그 독일 사람이 영국이나 미국에 한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나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그쪽 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거 진짜 납득하지 못하겠어요.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꼭 거기서 그럼 뭐, 도대체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24살 만으로 24살 때 처음으로 영어 사용권 국가에 가서 이제 전적으로 거기서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오히려 걔네들이 월등히 지네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단어 훨씬 많이 하는 사람, 문법 강한 사람 이렇게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언어 진짜 이래요.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서방 세계에서 서방 대륙에서 다 죽었어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예. 그랬는데 영국인들은 자기네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언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언어지만 그 언어로 쓰여진 책들에 대한 존중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서 그 언어를 문법책을 보고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다 사라진 대륙에 다시 역수출을 하게 돼요. 자기네가 그리스어 라틴어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호라티우스나 또 호라티우스도 그 얘기를 했고 호라티우스도 얘기를 했고 또 비슷한 거로다가 다른 버전은 다른 비슷한 베르길리우스도 그런 말을 했지만 있잖아요. 바다를 건너 달려봤자 대가리 위에 하늘을 바꿀 뿐이지 영혼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가고 영국 가고 호주 가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영혼으로서 언어를 받아들이면 더 빨라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필사본에 장식된 사파들에서 이제 그게 미니어처라 그래서 세미라 있잖아요. 이 세미라도 아일랜드의 전통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아름답게 치장된 문자들 보고 나왔어요. 자, 그다음 그 이제 카롤린거 왕조에서 그게 전체적으로 확산되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563년에 그리스도를 위해 방랑자가 되기를 바랐던 성 콜룸바는 스코틀랜드 해안 앞바다의 이오나 섬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그것으로부터 픽트족이라고 하면 스코틀랜드에 정착한 켈트인들을 픽트족이라 그래요. 몸에다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래서 이 픽트족이라고 제일 처음 일컬은 사람은 카이사르예요. 그 그래서 픽스족 주민을 개종시키면서 스코틀랜드 전역을 유랑하였다. 그 다음에 성 콜럼바의 뒤를 이어서 성 콜럼바누스는 더욱 멀리까지 갔는데 590년에 그는 12명의 동료와 함께 메로빙 왕조의 부르군디 왕 군트람의 궁정을 방문하여 부르군디의 여러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아일랜드인은 스스로가 농민이었으므로 농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노력으로 서유럽의 농촌 인구가 대규모로 기독교에 귀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옛 자연 종교의 비교적 무난한 관행들이 중세교회 생활 속에 많이 동화되어 들어왔는데 뭐 그중엔 할로윈도 있어요. 원래 미신이었는데 이제 중세교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에, 유럽 대륙에 유럽 대륙의 에, 개종은 되게 이제 개종된 프랑크족들은 이미 개종을
했잖아요. 클로비스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서부터 원래 에, 아타나시우스 즉 로만 캐톨릭이었고 그랬는데 남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브리튼 지역 전체,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르만족 이쪽은 크게 두 군데에서부터 나온 선교사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다 나머지가 개종되게 되는데 그게 영국에서 파견된 선교사, 그 다음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파견한 선교사, 알겠죠? 그 선교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앵글로색슨족이 기독교로 개종한 데에는 아일랜드의 수도승들과 교황 대그레고리우스가 파견한 전도사들이 다 함께 기여하였다. 그 다음에 교황이 파견한 선교사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다른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수도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600년경에,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게 큰 일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켄트에, 영국 남부의 켄트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캔터베리라는 도시원이 있었거든요. 그 캔터베리의 수도원을 설립하고 교황으로부터 캔터베리 대주교의 칭호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영국의 총주교가 되죠. 이제 캔터베리 사원이. 이게 그거를 그 그레고리우스 1세가 파견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승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캔터베리 여기가 영국 신앙의 최고의 중심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다 그러면 영국의 대주교인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1페이지 그 위에 부분에 보면은 7세기 중엽에는, 자, 이 7세기 중엽이면 어떤 시대냐면은 정치적으로는 란덴의 페팽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것도 란덴의 페팽이라고 하지 말고 랑당이라고 합시다. 앞으로 랑당의 페팽이 이제 그 메이어, 그러니까 궁제 노릇을 시작한 때랑 이제 그 시대인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때 아일랜드의 선교사와 로마의 선교사가 공존하면서 전도 사업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그다음에 뭐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 669년에는 교황 비탈리아누스가 새로운 캔터베리 대주교로 타르투스의 테오도르를 영국에 파견하였으며 테오도르는 새로 뚜렷하게 정해진 교구들을 설치하고 왕들을 설득하여 교구 교회의 영속적인 기본 재산으로서 토지를 기증하도록 하였다. 673년에 그는 허트포드에서 영국 교회 최초의 전국적인 사목회의를 개업. 그래서 이제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그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그 테오도르 타르투스의 테오도르가 영국 교회에서 큰 일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중간쯤에 보면 또 한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비스kop의 제자인 비드는 로마 문명의 몰락과 샤르마뉴 시대 사이에 서유럽이 낳은 가장 위대한 학자일 것이다. 그래서 비드는 주로 큰 일을 한 게 연대기 작가입니다. 연대기 작가로서 엄청 큰 일을 해서 그 나중에 이제 사료, 중세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사료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드의 저작들이. 그래서 밑에 보면 비드는 초기 앵글로색슨 시대의 영국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위대한 앵글로색슨의 서사시 베owulf는 700년경에 글로 옮겨져 그 형태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요. 베owulf가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오른쪽 123페이지로 가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8세기 초, 그러니까 이제 8세기 초라고 한다면은 이제 샤를 마르텔이 대두될 그 즈음에서 샤를 때 영국의 기독교 문화는 뿌리를 깊이 내렸고 영국인은 이에 힘입어 아일랜드인 대신에 유럽의 미개종 지역에 대한 전도에서 주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거 역수출한 거예요. 진짜 모든 걸. 이 전도 사업을 주도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이따금 독일인의 사도라 불리는 베네딕트 수도승 성 보니파키우스다. 지금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 보니파키우스가. 그의 전도 사업이 아일랜드 성인들의 개별적인 전도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은 그가 열렬한 선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줄으세요. 교황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도 지역에 교회 조직을 확립시킨 위대한 조직가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니까 이 보니파티우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영국 교회와 그 다음에 이 보니파키우스가 아, 그 선교 사업을 한 게르만족과 그래서 그 교회들과 로마 교황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거예요. 이거는 많은 걸 의미해요. 로마 교황청이 드디어 전체 유럽 교회를 관할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로마 교황권의 우월성을 인정해준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다 보니파키우스가 해요. 이제 밑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보니파키우스는 또한 교황의 사절로서 갈리아 지방의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 이게 선교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 개종돼 있었어요, 갈리아 지방. 근데 뭐냐면 교회 조직이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을 잘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샤르르 마르테라고 당시 이제 샤르르 마르테의 시대였어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힐 수밖에 없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보니파키우스는 교회에 대한 관할권을 교황한테 돌리려 하잖아요. 근데 샤르르 마르테는 어때요? 교회를 단지 자기가 자기 수중에 넣고 그 다음에 수도원장 자기 친척이나 뭐 자기 친구나 아무나 임명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충돌을 하죠. 그래서 어, 프랑크의 그 실권자 즉 샤를르 마르테는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프랑크 교회에 교황이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샤를르는 그야말로 말썽 많은 방법으로 교회를 떡주무르듯 하고 있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자기의 전사들을 위해 교회 수입을 유용했으며 전혀 주교로는 부적합한 자기의 친구 및 추종자들에게 주교 자리를 상으로 내주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돌을 하는데 샤를르 가치가 영원히 살아 죽지. 그래서 이제 결국 죽은 다음에예요. 죽은 다음에 성 보니파키우스의 업적은 첫째 그의 전도 사업으로 대부분의 게르만족이 최초로 기독교 유럽의 세계에 편입됐다. 자, 이건 전도예요. 이제 게르만족 원시 게르만족 그리고 둘째 갈리아 지방에서의 프랑크 교회와 교황 사이의 관계가 전례 없이 밀접해지게 되었다는 거. 예. 요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잠깐 쉽시다.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특히 아주 이, 이 유럽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슬람과의 문제예요. 그 이슬람과의 문제고 이슬람 애들이 예, 교수님, 그러면 이슬람은 어쨌든 기독교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응? 기독교에서 뭐가? 파생됐다고 이슬람. 이슬람? 기독교보다는 유태교에서 파생됐어. 유태교에서 파생됐는데 기독교랑은 오히려 대립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이제 유태교에서는 그 야곱이 서자를 낳았다고 그러지. 이제 그 서자 쪽에서 건너가서 어쩌고저쩌서 만들어진 종교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전설이고 이제 확실한 건 모하메드에 의해서 창립됐는데 걔네 이 동방 쪽에서는 유태교를 보고서 기독교랑 전혀 대립적인 입장에서 자기네만의 종교를 만들지. 그럼 그 세 종교가 이슬람, 기독교, 유태교가 같은 신을 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냥
같은 신은 아니야. 신인데 이슬람의 신하고 유태의 신하고 기독교의 신은 성격을 다 달리해.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새로운 그러니까 유태에서 인스피레이션은 받지만 새로운 신을 내세우지. 그리고 이슬람에서 제일 독특한 거는 굉장히 그 내세라고 하는 거를 훨씬 많이 강조해. 훨씬 많이 강조하는데 그 내세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현세에서의 최고의 감각적인 즐거움의 구현이라고 봐. 그러니까 뭐 마누라를 12명을 데리고 살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지하드, 성전에서 죽으면 그다음에 뭐 이제 이를테면 뭐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게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어? 이 무식한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다. 그러니까 자살 테러 일어나는 거야. 걔네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마누라 12명. 매드맥스에 요즘 나온 거 있잖아요. 사막에서 막 질주하고 거기 보면 그 악당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슬람스러운 지금 말씀하신 걸 다 담고 있어요. 뭐 어디서? 매드맥스. 매드맥스란 완전히 매드맥스? 그래서 거기 보면 막 다 자살 테러단이 가서 자기 한 몸 바로바로 불사르는 이유가 내세에 내가 가들이었죠. 보니까 예, 예. 사상이요? 밖에 넷플이어서. 근데 제목이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 오르가는 하고 끝날 때 오르가는 예. 그게 되게 재밌겠지. 예, 오르간 연주가 여기서는 독특하게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직 로코코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모차르트 고유의 성격이 약간 들어간 그런 느낌을 줘요. 그 다중곡하고 1년 차인가밖에 안 일년 된다고. 차이. 예. 근데 너무나 다르게 그렇게 사람 좀 그래. 네, 네. 그 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전에 쓰여진 단편집들이 있거든요. 프루스트에 그거 읽어보면은 2, 3년 차인데 이렇게 다르나 싶어요. 그 정도로 그 프루스트의 단편집들은 그냥 그래요. 아무런 통찰력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시시하고 그냥 좀 재밌는 얘기들이네 뭐 이랬다가 확 진보를 해요. 그러고 보면은 모를 노릇이긴 해요. 근데 당시 수도 망가의 수준이 저 정도는 건 어? 아니죠. 어? 아니, 당시 수도원의 망가 수준이 예. 만과 수준이 저 정도였던 건 아니 그래 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모차르트가 예, 올려놓으신 예. 거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막뭐 비난받고 그랬다는 거죠. 너무 화려해서. 너무 화려해서. 예. 그, 이, 이거의 수준을 제일 전 시대에 비교해서 가장 탁월하게 올려놓은 사람은 팔레스티나. 팔레스티나. 팔레스티나가 나는 봤을 때 그냥 교회 전례에서 음악을 높은 수준으로 보면서 올려놓은 사람이 빅토리아 팔레스티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레스티나는 뭐 지금 들어도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게 저렇게 아름다운 곡을 배치하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거 대단해요. 물론 모차르트가 확립시켜 놓은 그러한 시스템적인 그 체계나 이런 건 없어도 그냥 그 어떤 아름다움 이거 제가 특히 좋아하는 곡은 아실 거예요.
베스페라의 마리아. You are so beautiful. 그는 너무 아름다워. 그건 이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꽤 많이 나가요. 네. 이게 일본인데. 이거는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두 개의 만과를 잡고 그거든요. 문태벨기가 요거는 요거예요. 마리아 만과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그중에 어떤 거는 굉장히 인상이 깊으면 요걸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산 마르코, 특히 산 마르코 성당을 위해서 작곡된 마리아 만과예요. 또 이렇게 두 개를 혹시 찾으니까 제를 못 찾고 네, 예. 앨범을 찾았어요. 네. 비슷한 거 계속 찾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더구나 에마 커크비가 부르니까. 몬테베르디가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저기 국가잖아요. 베네치아의 쌍 성당. 아, 그래서 쌍발 그를 위한 선생님 오늘따라가 구도자의 모습. 제가요? 네, 중세사를 해서 그래요. 그런가요? 막 선생님 삶도 막 다시 막 다음에는 수녀복이 저도 이렇게 머리에 못 쓰고 머리 공부하러 잘 된지 모르겠는데 성스러우신 거. 그러니까 의외도 안 다니시는 분이 너무 성경도 많이 쓰시고. 아,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 열렬한 기독교를 믿는 학자님께서 조 선생님이 기독교만 믿으면 그 기독교를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옹호자, 예, 걔네들 말로 호교론자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같이 어느 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4 이슬람 새로운 문명. 참 이게 새로운 문명 오른쪽으로 한번 봐봐요. 그 오른쪽 위에 그러니까 125페이지의 위쪽에 이 이슬람 문명은 지금까지도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이슬람 애들 보면은 자 이제 이때 시작을 합니다. 그 역시 뭐 모하메드인데 이것도 또 언제 얘기냐 하면은 다 7세기 초에 생겨난 종교, 그러니까 6세기 말 7세기 초 이때 생겨난 종교예요. 어, 자, 모하메드의 비탈적인 유일신 교리는 분명히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모하메드는 또한 기독교인으로부터 내세에서의 개인적인 영생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빌어왔다. 역시 그러니까 원래 유태교에는 내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교리는 유태에서부터 왔고 내세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빌어왔어요. 이렇게.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알라의 충실한 하인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모하메드가 상세하게 매력적으로 묘사한 감각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를 여기는 회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교도,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금지됐고, 하루에 5번의 기도를 드려야 했고, 또 신앙을 위해 싸우도록 요구되었으며 이제 여기서 성전, 지하드에서 죽는 것은 천국에 가는 확실한 길이다. 가서 마누라 12명 데리고 산다.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이건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토착의 우상 숭배에 대한 모하메드의 공격은 메카 시민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622년 줄 그세요 쭉쭉. 모하메드는 메카에서 추방되었다. 그래서 이 추방, 이제 걔네들 말로는 헤지라라고 불리는 건데, 이슬람을 원년으로 삼았어요. 메카에서 추방돼. 그래서 이슬람의 시작은 기원 후 622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126페이지에 모하메드는 뚜렷하게 구정된 승계 체계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유능한 지도자 아부 바크르를 칼리프로 선택했는데 또 그 뒤를 이어서 우마르 그리고 우마르의 뒤를 이어서 우투만. 근데 이 우투만은 우마야드 가문에서 나온 우마야드가 막강한 가문을 형성하거든요. 그 뒤에 우마야드가는 왕조를 세워 750년까지 이슬람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모하메드의 사위 있잖아요, 사위. 모하메드의 사위가 반발을 한 거예요. 이런 식의 이런 칼리프 계승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반란을 일으키고, 살해당하고 등등 있었지만, 이 그가 모하메드의 사위인 알리의 추종자들은 이제 분파를 만들어요, 이슬람교에. 이게 뭐예요? 요게 시아파예요. 자, 그러면 이 사위 쪽이 아닌 정통 칼리프 쪽은 뭐라 그래요? 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순위파예요, 시아파예요? 예? 시아파? 시아파죠. 시아파가 훨씬 더 교리에 집착하고 완전 펀더멘탈리스트예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 일으키는 건 다 시아파들이에요, 시아파. 모하메드 사위들. 사위로부터 나온 놈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라비아인들의 이 종교를 가지고서 이제 정복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여기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라비아군이 운 좋게도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서로 오랫동안 싸우느라고 크게 약화되어 있던 바로 그때의 공격을 개시한 되게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면은 자 732년에 여기 봐봐요. 720년에 이슬람 군대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요충지인 나르본느시를 함락하고 프로방스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는데 732년에 북쪽으로 올라가다 맞아 뚜르에서 샤를 마르텔에게 패배해요. 엄청 큰 사건이었죠. 큰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마터면 프랑스 이슬람 될 뻔했어.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일부 서양의 역사가들은 뚜르의 전투가 지니는 의미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뒤은 일련의 전투에서 프랑크의 지도자 샤를 마르텔은 남부 갈리아의 거의 모든 피정복 지역으로부터 이슬람군을 몰아냈고 한 비잔틴 황제 레오 3세도 이 레오 3세도 처음에 참 괜찮았어요. 718년에 대체로 세계 전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는 싸움에서 이슬람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헤라클리오스 왕제의 마지막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2세는 그래서 이건 페이드에서 처병됐고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2세의 뒤를 이어서 아나톨리아 속주의 프로빈키아의 군사령관이었던 레오가 자기가 그냥 왕위를 찬탈해요. 황제들을 찬탈해서 717년에
그런데 그때 레오가 즉위한 바로 그해 칼리프인 술레이만은 단번에 기독교 제국을 영원히 절멸시킬 요량으로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났는데 그때 레오가 그 718년에 그 완전히 패퇴시켜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투. 그 콘스탄티노플 전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뚜르 전투. 이 전투가 동방 쪽에서 동방 쪽에서 이슬람을 막아줬고 서방 쪽에서는 서방 쪽에서 또 뚜르의 전투가 이슬람을 막아줬고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여기서 진군을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비잔틴 제국 비잔틴은 뭐 그렁저렁 해가지고서 이 레오 3세 덕분에 그래도 살아남아서 그 이후로 500년이나 더 살아남게 됐죠.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레오 3세와 샤르르 마르텔의 승리로 이슬람 세력이 거대한 팽창의 첫 물결을 타고 온 기독교 세계를 석권하는 것이 저지되었다. 자, 이 저지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보면은 그리스의 철학 및 과학 서적은 대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학자에 의해 죄다 아라비아어로 번역되었다. 이슬람의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합리적인 철학과 신의 계시를 조화시키는 문제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보다는 동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새로운 형태의 미술과 건축이 자라났다. 뭐 등등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우상 파괴 운동. 이 우상 파괴 운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이코노클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우상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데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교리상의 문제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의 십경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십경에 나온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상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우리의 감각 인식으로 포착될 수 있는 신의 형상이에요. 그렇게 따지자고 보면은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성상을 다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나 이런 걸로도 형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성상이라고 하는 문제는 큰 문제를 남게 돼요. 이 교리상. 근데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은 감각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그려놓은 걸 보면 어쩐지 믿음이 솟아나기도 해요. 장엄하고 멋지게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본능하고도 또 대립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참 복잡한 문제들이 이 우상파괴 운동에는 개입돼 있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동기까지 개입된 게 비잔틴의 우상파괴 운동이에요. 자, 그럼 우상파괴 운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우상파괴 운동, 비잔틴 우상파괴 운동, 프랑코와 교황의 제휴. 그래. 이제 여기서 프랑코와 그 다음에 비잔틴 쪽에 프랑코와 교황. 그러니까 프랑크족하고 교황하고 즉 로마 교황하고 제휴의 문제도 또 있고 그래서 요겐 개입돼 있고 되게 재밌어요 이 부분이. 로마가 지휘한 선교 사업을 통해 북유럽의 넓은 지역이 개종함으로써 이제 교황을 주된 구심점으로 하고 있는 라틴 문명과 튜튼 및 켈트족의 문화가 융합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그러나 8세기 중엽에 로마 교황들은 북유럽의 만족 세력과 제휴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는 유럽의 출현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자, 로마 교황이 비잔틴 쪽에 붙냐? 비잔틴 쪽에 붙어서 그렇게 해서
어, 비잔틴 쪽에서 새로운 그 지원을 얻고 또 비잔틴 황제에게 속한 그러한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그러니 차라리 세련된 동방 문명을 저버리고 새로 개종된 야만인과 손을 잡느냐 하는 기로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로마 교황이 프랑크족 즉 뭐냐면은 카롤린거 왕족하고 손을 잡는 그 계기가 된 것도 우상파괴 운동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 그런데 8세기 중엽에 로마 교황들은 어떻게 했다? 그 로마 교황들은 북유럽의 만족 세력과 제휴하는 정책을 취한 거예요. 이는 유럽의 출현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마침 또 제일 좋게도 이쪽에 프랑크족의 왕이 샤를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샤르마뉴한테 의탁하기가 되게 좋았죠. 봐봐요. 로마의 로마인들은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 포함해서 특히 로마는 계속 그쪽 북쪽의 롬바르드족들한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롬바르드족을 퇴치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쪽하고든지 손을 잡아야 돼요. 비잔틴 황제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프랑크족의 왕의 힘을 빌리든지.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프랑크족과 손을 잡게 됐다는 거예요. 자, 교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요인은 황제가 롬바르드족의 재침략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동유럽 황제가 롬바르드족의 재침략으로부터 로마를 방어해주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그보다도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사이에 격렬한 신학상의 논쟁이 재현됐다는 거. 어, 그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고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른쪽으로 이제 13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그러나 성인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형상을 숭배하는 성향이 강했으며 이는 특히 이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지역에서 심각하였다. 어, 오래전부터 많은 성실한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을 비판하였고, 특히 비잔틴 제국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형상 사용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력했다. 유난히 믿음이 깊었던 레오는 이러한 감정이 특히 강하게 퍼져 있던 지역 출신이었다. 자, 레오의 마음을 괴롭힌 두 번째 문제는 소규모 자유농의 몰락을 대가로 대토지 변경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이었다. 이게 문제예요.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현상이었는데 소자유농은 비잔틴 제국군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제국 정부로서는 그들의 몰락을 방치할 수 없었다. 또한 대토지 소유의 증가는 토지 소유자가 언제나 차지인에 대해 어느 정도 사법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황제권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았고 심지어는 몇몇 경우에는 대토지 소유자가 사법권을 찬탈하거나 돈으로 매수했고 또 제국관리가 공인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던 지역의 토지를 획득하여 그 토지와 사법권 모두를 사유재산으로 소유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 3세도 처리해야 될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부분 속인이 차지한 대영지도 레오에게 위험스럽게 비춰졌지만 자, 요게 교회가 소유한 대영지의 존재는 더욱더 레오를 불안케 하였다. 수도원들은 거대한 영지를 소유하고는 급속히 그 영지를 늘려나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거대한 면적의 토지가 증세 대상에서 자취를 감춤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조세 압박을 받아온 제국의 재정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수도승들은 대개 형상의 사용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었으므로 형상 사용에 대한 공격인 우상 파괴, 아이콘클레즘의 정책은 종교적인 개혁과 토지 개혁의 두 가지 목적에 기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은 뭐였냐면은 우상 파괴 운동의 배제, 우상의 배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원 재산의 찬탈, 알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최초의 우상 파괴령은 726년의 공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상 파괴가 지상의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본질적으로 사악하다고 보는 이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싸워 물리친 바 있는 옛 동방의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반항을 하고 가장 노골적인 형생 숭배자는 단지 물신론자에 불과한 반면 가장 극단적인 우상 파괴자는 거의 만이교도에 가까웠다는 거. 만이교도는 진짜 우상 절대 신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파괴 운동이 무려 843년에 가서 약 끝이 날 정도로 큰 문제였었고 그랬는데 이제 우상 파괴 운동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여기 가운데 보면 726년의 첫 우상 파괴령은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사이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계기가 됐어요. 이게 이제 우상 파괴 운동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2세, 이제 그레고리우스 2세예요. 는 레오의 우상 파괴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도전적이고 거친 어투로 비난하는 서한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레고리우스는 전 서방 세계는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충성을 바치고 있으며 황제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의 상을 없애려 한다면 서방의 야만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황제에게 으름장을 놨어요. 이제 처음으로. 왜냐하면은 성상을 팔아서 버는 돈도 굉장하거든요. 심지어는 성상에 손 한 번 대는 것으로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남아 있었냐면은 계속 롬바르드족과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롬바르드족은 아리우스파 신앙을 버리고 카톨릭 신도가 되었으며 대체로 교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또 롬바르드족의 새로운 지배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또 정벌하려고 하고 또 정벌하려고 해요. 근데 교황은 로마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고 롬바르드 왕국의 최고 성직자에 불과한 존재가 될 마음이 추호도 없었고 그래서 739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는 샤를 마르텔에게 도움을 청해요. 이 롬바르드족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몇 년 뒤 교황과 샤를르 마르텔의 후계자인 페팽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데 힘입어 교황과 프랑코 왕국의 제휴가 성립되었다. 요거는 줄 두 번 빡빡 그으세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페팽 3세 나오잖아요. 페팽 3세. 자, 페팽 3세가 한 거 봅시다. 페팽 3세는 샤를르 마르텔의 아들이죠. 자, 근데 교황과 샤를 마르텔의 후계자인 페팽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찬탈입니다. 자, 메로빙고 왕조로부터 페팽 3세가 왕위를 찬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그거에다가 성스러운 도유를 해준다. 이러면 이게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둘이 맞아떨어졌어요.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메로빙고 왕제의 왕은 힐데릭이었는데 이제 교황한테 물어요. 야, 이거 왕 따로 정치하는 사람 따로, 통치하는 사람 따로 이게 괜찮냐? 그랬더니 교황이 그건 아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왕이지 무슨 왕 따로냐? 이 말 듣고 페핑이 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힐데릭을 폐위하고 성 보니파키우스는 엄숙하게 페핀에게 성스러운 기름, 즉 도유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가 출발을 해요? 카롤린거 왕조가 출발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오늘은 그러면은 선생님도 2시까지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래 그냥 중국집 가서 먹을까요? 네, 좋아요. 예, 그게 낫겠다.
근데가 생선 좀 먹어야지. 아 오늘요? 아 아이고, 네. 오늘은 누구랑 먹어요? 생선 요새 모임들이 스케줄 다들 가는 것 같아요. 많이 했어. 예? 결혼 결혼 시즌이니까 시즌이구나. 그래서 좀 먹는 거.